안녕하세요. 이렇다 8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프로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역시나 찬이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추워갖고요. 네. 제가 잠깐 베트남 갔다 왔거든요. 너무 좋았겠다. 거기는 27도였어요. 27도요? 네, 한국에 왔더니 영하 18도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몇 도나 되는 제가 거예요? 지금 30도.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정신이 아들아들한데요. 어떻게 방송은 해야 되겠죠? 네. 냉온탕 왔다 갔다 하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좋죠. 혈액순환이 아니고 졸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네. 오늘 또 이제 슬픈 소식이 있었어요. 참 큰일이에요. 밀양 세종병원의 네. 화재 사건인데 예. 되게 많은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죠? 큰 사건이 자꾸 이어지네요. 네. 사고가. 예,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이어지고 전체적으로 되게 좀 슬픔에 잠겨 있고 또 거기다가 또 강추위까지 몰려오니까 네네. 여러모로 참 네. 우울합니다. 네네. 우리 지난번에 저기 1987 영화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공동정범이라는 네. 다큐멘터리를 2번이나 봤습니다. 용산 싸움 얘기죠? 네. 네. 그 용산이 벌써 이제 용산 참사 9주기가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친구들이랑 같이 봤는데 친구들이 벌써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엊그제 그러네요. 있었던 일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그때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했었어요. 공동정범 이제 개봉 전야였거든요. 그 전야 상영회를 했는데 그 관객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용산 참사와 관련된 영화여서 혹시나 뭐 화재 관련해 가지고 진상 규명을 하는 뭐 진실을 밝히라고 하는 그런 영화로 기대를 했는데 전혀 다른 영화였다. 그래서 다른 접근 그리고 또 충격적이었다 자기는. 왜냐하면 우리가 다큐멘터리 보면 대부분 그 사건과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데 그렇죠. 이 영화는 그 공동정범으로 기소돼서 형을 살고 나오신 분들에 대한 그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객이 하는 말이 좀 아쉽다. 화재 원인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좀 3편에서 밝혀주시면 안 되겠냐. 3편 만드실 생각 없으시냐 그랬더니 그 이혁상 감독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진실을 밝히는 용산 다큐 3편은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서 공동정범을 통해서 이 국가폭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용산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 많은 분들이 좀 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25일 날 개봉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97개관 정도에서 되게 많이 확보를 했어요. 네네. 다큐멘터리 치고는. 그래서 이렇다를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 극장에서 꼭 네. 공동정범 예매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 서울극장에서 네. 서울대생들 이제 현역 네네. 1학년 4학년생들 모아갖고 서울대생 공동관람을 했거든요. 영화 네네. 7발질. 그날 공동정범 시사회장이었어요. 그랬구나. 그날에. 그래갖고 막 여기 뛰었다 저기 뛰었다 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네. 어제도 또 제가 용산에 이제 남영동 대국문실을 지금 우리가 인권기념관으로 바꾸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저께 용산구에 용산 이제 그 참사 네. 유족께서 오셔갖고 같이 기자회견하고 피켓팅도 같이 했어요. 어저께 그래요? 영하 16도에서 네네. 그래갖고 갑자기 또 이렇게 다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그러네요. 공동정범 같이 보면서 네네. 오늘 주제하고 또 관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좀 맞아요. 생각을 또 해보는 기회가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 진짜 네네. 그러네요. 오늘 네네. 주제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유프로님 오늘 무슨 주제를 가지고 오셨죠? 주제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알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네. 요즘 들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전통적으로 자본주의 문제다라고 하면은 자본과 노동의 그 불평등한 관계에 주목을 해왔는데요. 그렇죠. 뭐 여전히 그런 문제 의식은 유효한데 네. 현실에 적용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현대 자본주의, 특히 한국 자본주의를 둘러보면 더 큰 문제는 자영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자영업자는 뻗지 부르주아거든요. 구면은 아니지만 네. 자본을 가진 자본가 계급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실제적인 처우를 보면 큰 회사에 고용된 임금 노동자보다 자영업자나 자영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처지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자영업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동안 이렇다에서는 우리 자본과 노동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노동의 문제를 많이 또 했죠. 많이 이제 집중했었는데 오늘은 자영업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실 것 같은데요. 사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사장님이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네. 예. 세법상으로도 개인 사업자가 굉장히 많죠. 네. 직접 노동을 하는 노동자랑 다를 바 없죠. 다를 바가 없다기보다 더 못한 경우도 많죠. 맞아요. 네. 특히 뭐 프랜차이즈 편의점 사장님 네. 같은 경우 알바보다 네. 급여를 더 적게 가져간다는 말씀도 있으시더라고요. 실제로 노동자로서 해고되고 나서 그 다음 직업이 자영업자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네. 네. 서민 생계 어려움을 좀 생각해 보면 대기업 노동자들을 우리가 떠올리다기보다는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음식점이나 각종 그 상점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노점 네. 다 떠올리게 되죠. 또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높다고 하던데 혹시 통계가 있나요? 네,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말이죠. 2016년 네. 경제활동 인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 669만 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26%. 많네요. 네, 4분의 1입니다. 예. 네. 이 숫자 내용을 보면 사장인 자영업주가 557만. 네. 그다음에 무급 가족 종사자, 즉 월급을 받지 않는 가족 종사자. 네네. 보통 와이프 아니면 남편이겠죠. 네네. 그러니까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자영업자 가족이 뭐 아들 딸인 경우도 있겠고요. 네. 112만 명 합쳐서 669만 명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부가 같이 가게를 꾸려 나갈 때 한 네. 명은 사장님이고 네. 한 명은 그냥 무급 종사잖아요. 네, 둘이 그렇죠. 대화도 잘 안 하죠. 예, 예. 네. 얼핏 보면 네. 정말 이 사장님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렇죠? 자영업자가 그렇죠. 이렇게 많은 거 보면 네. 다른 나라는 어때요? 그게 OECD 통계에 따르면은 자영업자 비율이 그리스, 터키, 멕시코에 이어서 4위로 나옵니다. 자영업하면 음식점을 먼저 떠올리게 되거든요. 네네 많죠. 예. 예. 저 유프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스, 터키, 멕시코에는 그럼 식당이 많은 거. 식당 많은 곳이죠. 예. 뭐 이런 생각도 거기도 들고. 그래서 자영업자 많을 겁니다 아마. 예. 제 추측이 맞아요? 뭐꼭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자영업자도 상당수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스 예. 농업이 좀 될 거고요. 농업도 아, 많죠. 그래요? 예. 뭐 터키도 그럴 거고요. 그럼 자영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에 종사를 네, 하나요? 우리나라 예를 보면 이제 농업과 같은 1차 산업 종사자가 115만 명. 아 예. 예, 꽤 되죠. 제조업, 건설업 같은 2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이 94만 명. 네. 자영업, 음식점 같은 3차 산업 종사자가 가장 많고요. 네. 이 중에서 이제 5인 이상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28만 명. 많지 않죠. 많지 않네요. 예, 5인 종업원 이상이면. 5인 이하 고용주가 89만 명. 아. 당연히 다 영세 자영업자가 가장 많고 예.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종업원이 아예 없는 네. 혼자 하는 1인 자영업자가 제일 많고 277만 명. 많다. 여기에 이제 무급 가족 종사자가 66만 명. 오, 많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예. 찬희 쌤 말씀 듣고 농업이 자영업에 속한다는 건 지금 처음 알았어요. 농업도 이제 뭐 기업농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전통적으로는 이제 농업이 자영업의 네네. 대표적인 거였죠. 네. 아 그렇구나. 예. 농업 아무튼 뿌띠부르 좋아 그러면 농업 원래는 농민 이렇게 나왔었죠 옛날에는. 예. 아, 그리고 여기에 보태제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네. 특수고용직 노동자입니다. 그렇죠 문제죠 특수고용직. 그 특수고용직에는 뭐 배달업, 학습지 강사, 보험 영업직, 골프장 캐디 등이 네. 포함되는데요. 이 숫자가 약 230만 명 정도 되는데 레미코 노동자 뭐 많죠 화물차 뭐. 이런 뭐 거. 집에서 그런 거요. 하시는 예. 분들. 그런데 이제 통계청에서는 이 중에 134만 명은 임금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96만 명이 자영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수고용직이 그렇게 분류가 되네요. 이게 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통계청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그렇다라는 거죠. 아, 노동자성이 좀 더 강하면 근로 분류하고 네네. 그렇죠. 아니면 또 연로 분류하고 이렇게 하겠죠. 특수고용직이라는 건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사업주와 개인 간의 도급 계약 또는 위임 계약의 계약 관계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화물을 어떻게 배송하게 되면 뭐 한 개 땅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죠. 아까 유프로가 말했듯이 상당수가 자영업으로 분류돼 있고요. 영어로 하면 굉장히 폼이 나요. 프리랜서, 네, 저도 프리랜서예요. 네, 인디펜던트 워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뭐 매여 있지 않은 노동자라는 뜻이죠. 네. 굉장히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대부분은 프레카리아트고요. 네, 그래서 불안정 노동자, 네네. 최빈곤층이거나 최빈곤층의 경계에 서 있는 분이 굉장히 많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 주변에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전에야 80년대, 90년대 뭐
가게 하고 있다 그러면 가게 하나라도 하시니까 먹고 그럼요. 살만 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옛날에 개인 택시 하고 있다면 중산층이었어요. 네. 뭐 슈퍼 하나 하고 있어도요. 근데 그렇죠. 요새는 안 그렇죠. 최근에는 자영업 한다 그러면 네. 저분 참 어렵겠다 어렵겠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측면이 있겠죠. 일단 자영업자의 경제적 곤란함을 드러내는 이제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하나만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1인당 소득이 임금 노동자의 60% 수준입니다. 너무 낮다. 네, 평균을 비교할 때. 60%밖에 안 된다는 네네. 거예요? 이게 좀 저도 놀랐습니다. 네. 임금 근로자의 소득은 이제 97년 외환 위기 이후로 이제 정체됐습니다. 네. 근데 자영업자는 그보다 먼저 1992년부터 정체되기 시작했어요. 아. 그리고 외환 위기를 겪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 네.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보이시죠? 네. 예, 이게 대충 92년부터 네. 벌어지기 시작해서 자영업자는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고 네. 임금 근로자도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죠. 네, 즉 네.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예. 그래서 또 이거는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네, 네. 영세 자영업자들이 급속히 증가하다 보니까 네. 평균 소득은 더 줄어드는 그런 식의 그래프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게로만 따지자면은 음. 구매력 있는 소비자들은 고정되어 있는데 가게들은 되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김밥집이 그렇게 많이 그럼요. 늘어났대요. 김밥 종류 통닭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통닭집이랑 네. 김밥집 김밥집 예. 거의 300개 정도의 김밥 종류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네. 임금 근로자 소득의 6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는 되게 충격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임금 근로자의 소득에는 네. 대기업 혹은 금융권의 고소득 임원들의 임금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영업자 중에는 또 의사, 변호사, 약사 같은 고소득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다 고려하면은 비슷하네요. 뭐. 네. 뭐 크게 네. 차이는 안 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건 이 통계는 이제 우리나라 자영업이 임금 노동자에 비해서 매우 영세하다 이 점을 네.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앞서 살펴봤듯이 이제 1인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동사자가 자영업자의 75%거든요. 둘이 합쳤을 때 그들의 소득이 평균적 월급쟁이 수입보다 작다. 이건 분명히 확인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통계로 보니까 자영업의 심각성을 더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심각성 알려주는 통계는 많이 있는데요. 네. 소득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빚도 자영업자가 더 많아요. 그럴 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통계청의 예.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니까 네. 2016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평균 빚은 9,812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평균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임금 근로자 평균인 7,508만 원을 크게 상회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네.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자영업자 여성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무급가족 종사자라는 말 자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부분의 대부분이 여성 자영업자인 경우가 무급가족 종사자가 많다는 거예요. 네, 10명 중 3명 정도가 월급을 못 받는다는 거죠. 무급가족 종사자다 이거죠. 여성 이제 자영업자 중에서 7명은 돈이 생기는 사람이고 네, 네. 10명 중에 3명은 돈이 안 생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자원봉사 영역이. 네, 그러니까 가사를 하면서 자영업도 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노동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받고 있지 못한 여성 자영업자 종사자의 문제점. 이거 또 하나 있다는 것을 한번 밝히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여성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자영업을 할 때 그러니까 육아와 가사도 해야 되죠. 그렇죠. 또 돈벌이까지 해야 되는데 이중삼중 노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자영업은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겹쳐져 있는 영역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이게 있죠. 뭐 소득 문제, 네. 부채 문제, 여성 노동 문제, 그리고 이제 임대료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 네. 크기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사회적 보호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 간단히 말하면 기존에 네. 확립된 복지 체계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네. 한국을 아직 복지국가로 부르기에는 부족함이 많죠. 부족함이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복지국가 저기 명함을 내밀겠어요. 임금 노동자들이 그래도 누리고 네. 있는 기본적인 네. 사회부문의 혜택으로부터도 자영업자는 부족한 복지 체계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뭐 복지 정책이라고 하면 개념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위험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복지 정책에서 고려하는 위험은 이제 생계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일단 생계를 곤란하게 하는 문제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4가지가 있는데요. 네.
직장에서 다치거나 아니면 쫓겨나거나 뭐 그리고 아프거나 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은퇴하는 거죠. 네. 이제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이 그 사회보험인데요. 이제 이른바 4대 보험, 그러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이제 바로 그것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복지국가의 복지체계는 이 4대 보험과 빈곤 가구의 체제 생계를 이제 보장해주는 공공부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전통적 의미의 복지체계는 남편이 임금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네. 아내는 살림하는 전통적인 산업사회를 기본 토대로 해서 확립된 모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영업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 네. 그리고 또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하게 되면서 자영업에도 진출하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에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그러면 말씀인즉슨 현재 복지 체계는 남성 임금 노동자를 모델로 삼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성을 포함한 자영업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데 결국 자영업자들의 4대 보험 가입률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인가요? 어떤가요? 네, 그런 문제도 있죠. 아무래도 실태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의 경우는 자영업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죠. 네, 네. 국민성이 강화돼 있고요. 네. 근데 법적 의무 사항이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뭐잘 아시다시피 네. 안 하는 분들 계시죠. 네, 실제로 그렇죠. 이것도 여유가 안 되면 못 합니다. 그리고 되게 비싸요. 그렇죠. 자영업자들은. 네, 또. 맞습니다. 네. 자,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임금 근로자의 보험료를 어떻게 냅니까? 반반씩 내지 않습니까? 네, 네. 전체가 9%니까 네. 4.5%를 고용주가, 네. 4.5%를 근로자가 이렇게 반반씩 내고 이제 회사에서 원천 징수하게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근데 자영업자는 본인이 100%다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려 그래도. 네. 그렇지만 이제 당장 먹고 살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9%가 내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납부 예외자가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20%에 해당되는데 20%요? 예. 그러면 10명 중에 2명? 2명. 예. 이는 지역 가입자의 50%에 달하는 규모다 아니죠. 야, 지역 가입자의 한 반 정도는 그렇죠.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 네. 뭐 비정규직, 일용직, 뭐 특수고용노동자 네, 이런 네.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이제 회사가 반을 안 내주면 네. 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맞아요. 또 그럴수록 당연히 소득도 작고 네. 점점 이렇게 가중되는 거죠. 아까 6%가 가중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세 자영업자 대부분이 이제 미래에 대한 보호가 안 되니까 노후가 불안정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다음 이제 다음 문제는 이제 건강보험 문제가 있는데요. 네. 건강보험은 그래도 다른 거보다는 좀 가입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아픈 일이 자주 있으니까 좀 더 한참 뒤 문제보다는 좀 가까이 있는 문제라는 느낌이 예. 들죠. 그리고 몸까지 아프면 이제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몸이 또 재산인데 말하자면. 근데 액수 자체도 사실 좀 연금보다는 국민연금보다는 좀 부담이 덜하긴 네. 하죠. 그러면 요 두 개 말고 이제 의무적이 아닌 거 고용보험과 이제 산재보험이 문제인데요. 네네. 자영업의 고용주의 경우에는 산재 및 고용보험의 가입률이 각각 산재는 25%, 고용보험은 15%에 불과하다는 거죠. 1인 자영업자와 가족동사의 경우에는 뭐 거의 가입을 안 하겠죠. 네. 뭐 다쳐도 죽어도 가족이니까. 그래서 고작 1%대밖에 안 됩니다. 예, 영화 옥자 보셨죠? 네네. 봤어요. 거기 보면 이제 봤어요. 특수고용직 트럭 운전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동물 해방 전설을 추적하는 그 하다가 계속 추적하니까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내가 일종 면허는 있는데 4대 보험이 없어 그러면서 열쇠 확 집어던지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특수고용직. 맞아요, 예, 맞아요. 4대 보험에 가입 안 돼 있는 특수고용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외에 최근 들어서 이제 복지 관련 학자들이 제기하는 새로운 사회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여성 노동 증가와 관련이 돼 있는데요. 아까 근로자가 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4가지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해고, 사고, 은퇴, 건강 악화인데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고용, 산재, 연금, 건강보험이 있는 건데요. 이 4가지 상황을 구사회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옛날 사회적 위험이고요. 늘 네네. 있었다 이거죠. 이전부터. 예. 네. 여기에 더해서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사회 경제 구조가 변하면서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 노동의 증가입니다. 신사회적 위험. 예, 미 여성 노동의 증가. 가 대표적인 네네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사회적 위험이라는 거죠. 여성 노동이 증가했는데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조금 전에 언급한 것과 내용이 같은데 네. 산업사회에서는 남편이 일하고 여성이 살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탈산업사회에서는 이제 이른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일과 가사를 동시에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산, 육아가 이제 기혼 여성들이 일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보편적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신사회적 위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육 정책이 복지 정책에게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제공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만 법적 의무 사항이 되기는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성 자영업자들은 또 여기서도 배제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네요. 자기가 일하지 뭐. 그렇죠. 누가 뭐 일 안 한다고 무슨 그러니까. 연차 수당이니 무슨 수당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생리 수당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방법이 없죠. 그러네.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영업자가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약 30%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26%. 26%. 그럼 복지 체계로부터 거의 배제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자영업자에다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이며 일용직 노동자까지 합치면은 복지 체계에서 벗어난 인구는 엄청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지금 그런 실정인데요. 네. 사실 이제 한국 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복지 국가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통적인 의미의 복지 국가는 남성 임금 노동자 중심의 체제입니다. 네. 그래서 복지 체계의 단순한 확대, 강화만으로는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프로님하고 차이쌤 말씀 계속 듣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자영업자는 도대체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개념이? 자영업자를 네. 그 법적으로 정의를 하면 네.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개인 네. 사업을 전부 자영업자라고 부릅니다. 아, 구체적으로는 예.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사업자. 예. 네네. 구체적으로는 1인 자영자, 자영자. 예. 1인. 또 고용은 피고용인이 있는 고용주, 네네네. 그리고 도와주는 무급가족 종사자. 아. 이 세 종류가 자영업자에 속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혼자 해도 네네네. 자영업자고 네네네. 몇 명을 데리고 일해도 자영업자고, 자영업자고. 법인이 아니면 다 자영업자군요. 예, 예. 자영업자. 그리고 이제 예. 가족. 가족. 가족도 그렇죠. 어쩌고 뭐 같은 자영, 뭐 가족 경영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임금 노동자는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하튼 그러면은 그 분들을 다 포함한 이 자영업자들의 이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복지 체계가 더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또 배울 만한 어떤 선례들은 있는 것인지 어때요, 유프로님? 전형적인 사례 보면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같이 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회사에서도 부담하고 근로자도 부담하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자영업자로 가면은 본인이 고용돼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네네. 그래 그 구분이 무의미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자영업자가 4대 보험을 다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이 된단 말이죠. 네네. 그때는 국가가 소득 수준에 맞춰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이건 어떤 거예요? 네, 두루누리 사업은 이름이 참 재밌죠. 네네. 2012년부터 시행돼 왔는데요. 네, 박근혜 정권 때 이제 계속 실행을 했습니다. 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네.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용한 사람이 9명 이하여야 되는 거야. 10명 미만이니까. 네. 네. 그리고 월 평균 보수는 190만 미만. 요때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 이 두 개를 보험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네. 올해 최저임금이 올랐죠. 네네. 작년까지는 월 평균 보수 140만 원 미만이었는데 네네. 올해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19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인상됐으니까 많은 사업장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얼마나 지원을 하나요? 네, 이게 이제 횟수에 따라 다른데요. 네. 이때까지 요거는 이제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혜택을 안 보고 있었어. 근데 첫 지원이야. 이런 신규 지원자의 경우에는 네네. 아까 두 개 보험만 지원한다 그랬죠? 네네.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에서 90%를 국가가 지원해줘요. 꽤 많네요. 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90%, 네네. 5인에서 10인 미만이면 80%. 근데 찌질한 거는 네. 이 2년 차가 되면 네. 작년에 한번 받았어. 네네. 2년 차가 되면 확 줄여.
얼마 줄이냐? 40%밖에 지원 안 해. 뭐야? 그럼 치사하죠? 몇 년 해주지. 한 70% 정도는 해주지. 60% 정도 해주지.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우리가 알다시피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월소득의 1.3%를 보험료로 내게 돼 있죠. 네네. 그래서 사실 반반씩 0.65%, 0.65% 이렇게 내고 있죠. 네네. 물론 사업주는 좀 더 내야 돼요. 예,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0.25% 더 냅니다. 뭐 그건 그거고요. 네네. 국민연금은 9% 아닙니까? 네. 4.5% 근로자, 4.5% 사업주 이렇게 내고 있는데 네네. 그 각각에 대해서 첫 해에는 80에서 90%, 둘째 해부터는 40%까지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산재랑 건강은 아니네. 그건 빠지네요. 그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루누리가 아니라 일부 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루누리는 아니야. 반만 누려. 예. 아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이 제도가 참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어떤 정책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이게 고용노동부 단일 예산 사업 중에서 가장 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대표 사업인데 네네.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준으로 볼 때 두루누리 사업의 수혜 근로자는 91만 명 정도 된답니다. 사업장 수는 48만 개인데 이게 몇 프로나 되느냐? 2016년 5월 자료를 보니까 말이죠. 네.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 사람이 129만 명 6,932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129만 명 정도가 요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에 속하는 거죠.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중 16.5%인 21만 명 가량이 보험료 지원을 못 받고 있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걸 사업장 기준으로 보면 18.3%가 직업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수로 보면 6분의 1. 네네. 사업장 기준에서는 5분의 1이 두루누리 지원 사업에서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했는데 안 된 게 아니고 신청 자체를 안 한 거죠. 했다는 안 하는 건데 거죠. 예. 보험료를 신규일 경우에 90%까지 지원한다는데 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런데 왜 가입을 하지 않은 그래서 거지? 궁금하겠죠? 네네. 그래갖고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태 조사를 했어. 그래서 음. 근로자한테도 물어봤어. 네네. 고용주한테도 물어봤어. 네. 아, 왜 가입 안 했냐? 음. 그랬더니 제일 많은 1위가 네. 몰랐어요 이거였대. 아 그래요? 진짜 몰랐을까? 제 생각에는 근로자는 네. 좀 모를 수도 있다고 봐요. 왜? 안 가르쳐주면 모르지 뭐. 네, 우리 네, 모르는 네. 제도 많잖아요. 네네. 한번 복지부에 가서 보세요. 얼마나 모르는 제도가 많은가. 네. 근데 사업주는 몰랐다는 거는 반은 뻥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저도 사업주로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네. 관에서 뭐가 계속 날아와요. 음. 뭐 지원 사업 있으니까 신청해라. 그럼 꼬박꼬박 보내는 건 보내거든요. 등록된 업체인데 안 네네네. 보낼 리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보고도 찢어버린 사업주도 많지 않을까. 그 왜 그랬을까요? 네,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주 네.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비용이 물론 들어가고요. 이게 근로자 입장에서도 네네. 탐탁지 않아 할 수도 있어요. 사업자가 야 이거 들자 그랬대. 네. 아 사장님 이거 들지 맙시다.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네네. 아까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2개밖에 없잖아요. 네네.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을 한정되잖아요. 네네. 건강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는 해당이 안 돼. 근데 그렇죠. 예. 요거 꼴랑 몇 푼 좀 지원받으려고 네네. 이거 신청한 순간 소득액이 전부 노출되고 그러면 갑자기 산재보험료 고지서하고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오겠죠. 네네 그렇겠죠. 네. 그럼 이건 지원도 안 되는데.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깎아줘도 네네. 비용이 있고요. 네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도 이게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실급여액이 실수령액이 원체 적다 보니까 네네. 조금 꺼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그래도 해야 네. 하면 좋겠는데. 자 그러니까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을 받으려면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아예 그냥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받는 것도 포기해 버린다는 건데요. 네. 참 이 아쉽다. 4대 보험이라는 게 네, 모두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거거든요. 네, 당장 혜택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지원받다 보면 오히려 지출이 더 늘어나는 일이 근로자 입장에서 생기는 거죠. 근로자도 그렇고 뭐 사업주도 가면 당장 그렇죠. 예, 연구하는 사람들 말이죠. 네네. 공부하신 분들은 사회안전망이니까
부담이 돼서 가입해야지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데 네. 사회안전망은 좀 전에 6%가 얘기했지만 미래 얘기잖아요. 네. 네, 가까운 장래라 하더라도 미래고. 네, 네. 근데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건 현재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 쥐꼬리 같은 건 월급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네. 19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 두루누리가. 네, 네. 이거 내고 저거 내다 보면 당장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말이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처음 신규 지원했다고 봅시다. 네. 아까 몇 프로 지원한다 그랬죠? 신규주는 한 80에서 90%. 예, 5인 미만이면 5이면 90%. 90%. 예. 그러면 월급 16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고 볼 때 네. 이게 얼마나 지원이 되느냐. 네, 네. 그런 말이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9,360원이 지원이 돼요. 그럼 근로자는 1,040원만 내면 돼. 아, 네. 아우 정말 지원 많이 되네요. 90%니까.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네. 역시 4.5%에 90%를 지원하니까 네. 보험료 지원액이 64,800원. 음. 근로자는 7,200원만 내면 돼요. 아. 예, 그러니까 1,040원, 7,200원만 내면 네, 네. 이게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는 거죠. 월 160만 원 받는 근로자라고 할 때. 근데 문제는 말이죠. 네. 2년 차부터 깎이잖아요. 그러니까요. 2년 차부터 40%만 지원되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1,040원 내던 게 6,240원이 되고 7,200원 내던 게 43,200원이 돼요. 아. 일단 이게 부담이죠. 근데 거기다가 부담도, 예. 건강보험료 날라오죠. 네. 그래서 그게 또 산재보험. 크게 그거는 예, 산재보험 기업주가 낸다 하더라도 네. 건강보험료는 크게 올라가니까 몇만 원이 더 내게 되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도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죠. 그 지원율 뭐 80% 90% 얘기할 때는 되게 많은 것처럼 여겨졌는데 또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또 얼마 되지는 않네요. 그렇죠. 예. 아까 이제 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에서요. 사업장 근로자 평균 190만 원 미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14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서 대상자가 많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기준이라면은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 700만 명에 달한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아닐까요?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자의 피고용인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자영업자 본인, 무급가족 노동자, 네, 그리고 네. 특수고용 근로자들은 제도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올리는 것과 함께 네. 1인 자영업자, 무급가족 근로자, 특수고용 근로자에 맞게 설계된 사회보험 지원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자영업 종사자들은 이제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국가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되죠. 네. 네. 그리고 단순히 제도만 만들고 가입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만 갖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네,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환경만 만들어주면 당연히 유도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충분치 않고 여러 문제점이 있으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계획이라는 걸 시행했어요. 아, 예를 들면 뭐 한 3인을 고용하고 있다. 네. 알바 노동자 2명 고용하고 있다. 네, 네. 그런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는 상당히 최저임금 인상이 힘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계획 신문에도 많이 났죠. 이게 뭔가 하면 내용은 평균 노동자 수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네. 월 보수액 같은 190만 원입니다. 네, 이 190만 원을 산정한 이유는 최저임금 산출액인 157만 원의 120% 수준이에요. 아, 네, 그래서 네. 190만 원을 했습니다. 120% 수준 정도로 이제 정해서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네, 네.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에 따라서 시간제 페이면 근로시간으로 네, 네. 일용직이면 근로일수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1인당 최대액 월 13만 원까지 네, 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존해주는 네, 네, 그런 네, 제도라고 네, 볼 네.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말이죠, 이 자금을 받으려면 말이죠, 조건이 필요해요. 무슨 어떤 조건이냐면 조건이요? 조건을 제시했어요. 정부가 아. 뭐냐면 고용보험 가입을 꼭 해라. 아. 고용보험 가입도 안 해놓고 네. 일자리 안정자금만 타려 그러면 안 준다. 이런 거죠.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은데. 맞죠? 네, 네. 네, 맞는데 이제 현실상에서는 이제 당연히 더 꺼리게 되는 그런 이제 조건으로 발생하기 있고요. 네, 네. 안정자금 이제 수급을 받게 되는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 한번 보면 네, 네. 그 밑에 있는 고용인 노동자에게 두루누리 지원 사업이 당연히 진행이 되겠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또 18년에는 또 한시적으로 네. 건강보험료 50% 경감 사업도 한답니다. 아, 1년 예. 사업이에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과연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다 없앨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체를 주저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용보험료를 더 내야 되니까. 그렇구나. 그렇죠? 예. 또 문제는 좀 더 깊은 곳에 있을 수가 있는데요. 법을 안 지키는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최저임금 자체를 안 주고 있는 사람이면 네네. 이건 고용보험 정도가 아니고 네. 당연히 이건 지원 자체를 못 하겠죠. 또 월급 얼마 주고 있는지 그러면 네. 최저임금도 안 주고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역시 그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거나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실제로 지원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약간 혜택 주면서 자영업자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현재 정책이 자영업자에게 다른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보강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법적으로 자영업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 사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미납부자가 많고요. 고용보험도 2012년 1월부터 자영자 고용보험 제도가 실시되어서 가입 대상이 되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임의 가입이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한 거고요. 산재보험은 업무상 이제 재해로 다쳤을 때 보상하는 것인데 고용주가 시킨 일을 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책임은 고용주가 100% 져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자영업자는 본인이 고용주란 말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딜레마다. 근데 또 1인 자영업자가 일하다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산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참. 왜 대안이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의 상당수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 능력이 안 되는 자영업자나 자영업 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을 더 확보해서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안으로 이제 현행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그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초점을 맞춘 사업을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좀 우리가 얘기해 나가는 걸 좀 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도 사실 그래도 고용을 한 명이라도 했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1인 자영업자가 아까 제일 많다고 했거든요. 사실 1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어요. 아까 우리가 30% 고용보험 지원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본인. 그러니까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특수고용 노동자는 진짜 1인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이런 부분이 진짜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굉장히 넓게 존재한다는 거,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유프로님하고 찬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보험을 자영업으로 확대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재정 지원 확대하려면 아무래도 또 소득 격차도 완화시킬 겸 소득 재분배 효과도 가질 겸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려야 되는데 요새 뭐 경제신문 보면 미국에서 법인세 소득세 깎아줬다는 건 난 열일 뭐 대서특필하면서 그러니까요. 미국이 뭐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더 올리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만 너무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최저임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뭐 그 외 기계 무슨 자판기 기계가 들어왔다고 어떤 신문에 났더라고요. 요즘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최저임금 좀 인상을 한다고 무슨 그렇게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고 계속해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 자영업자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왜 들여놔서 최저임금 올려갖고 들여놨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본사에서 사라 그래서 샀다고. 그래서 욕을 막 하면서 뭐 약을 하면서 1,800만 원이나 냈다고. 와. 지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본사가 팔아먹으려고 한 100만 원짜리 1,800만 원을 팔아먹은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최저임금 탓을 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좀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분은 처음 시작할 때 새로운 사회적 위험 얘기하셨었거든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한 여성 자영자의 증가에 따른 뭐 출산, 육아, 돌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대책들이 있어야 할지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여성 자영업자에 대한 육아 돌봄 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부부가 같이 이제 일하는 그런 뭐 식당 같은 데 근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누가 애를 볼 거예요, 그래 거기서. 그러니까요. 한 명은 홀에 있고 한 명은 주방에 있고. 그렇죠? 이런 경우 참 문제다. 맞벌이 참
맞벌이하는 노동자들, 임금 노동자의 돌봄 문제도 굉장히 크죠. 그렇죠. 하지만 뭐 대기업은 나름대로 해결이 되는데, 네네. 그렇죠? 중소기업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지만 네네. 이 자영업자에는 더 심각하다. 또 관심도 맞아요. 너무 적다. 예.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싶네요. 근데 어떤 게 좀 우선적으로 필요할까요? 보육에 대한 지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자영업자들은 늦은 저녁까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주말도 영업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야간, 주말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필요하죠. 네. 예. 필요하죠.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프랑스나 이제 북유럽 국가의 공공 보육 시스템처럼 네. 아이들을 보육실에 맡기는 것은 물론이고 네. 집으로 찾아가는 네네. 보육모 파견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제도가 확대되면은 사실상 일자리 창출 효과도 더불어서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왜 못하는지 예, 예. 모르겠어요. 네. 사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라고 난리치잖아요. 네네. 근데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제도만 잘 운용되더라도 이 아이 낳기가 겁나진 않을 텐데 말이에요. 예, 특히 노동 시간이 길고 휴가나 휴일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한테는 출산 보육 문제 해결이 절실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유럽의 최근 동향을 보면 네, 모범적인 사례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네, 2010년에 새로 제정된 유럽 연합 지침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그 여성 배우자 또는 파트너까지 네, 적어도 14주 동안 네. 모성 휴가 및 모성 수당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주. 14주. 14일이 아니고 14주. 14주. 네. 근데 권리를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뭐 개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권리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네. 향후에 이 권리를 보장할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죠. 그렇겠구나. 예, 실제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자영업 여성은 출산 전후에 네, 가사 도우미, 네. 자영업 도우미를 제공받고 대체 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 좋다. 근데 이런 좋은 제도는 왜 다 유럽만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뭐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자영자가 많은 경우 자영업자들이 이제 많은 경우에는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제도를 운용할 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나요? 네, 핀란드나 프랑스 경우에 보면 말이죠. 네. 임금 근로자하고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도 건강보험을 기금을 조성을 하고요. 네네. 거기서 이제 모성보호 비용도 전담을 하고, 아. 네, 자영업자와 가사활동에 대한 대체 수당도 지급하고 이렇게 네네네. 하고 있습니다. 오, 그 건강보험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확대하면 되게 네, 좋겠네요. 우리나라도 지금 건강보험 갖고 난리가 말이 많죠. 예, 네. 지금 뭐 의학계 뭐 말이 많습니다. 어쨌건 많죠. 어쨌건 뭐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 같은 보험기금은 어쨌건 기여형이잖아요. 네. 보험료를 내고 네. 모아서 기금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갖고 하는 거. 네네. 뭐 이것도 물론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네. 어쨌건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어쨌건 네. 보호할 수 없는 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도 쓰는 동시에 네. 좀 더 보편적인 모성 보호 체계를 좀 구축하는 그런 노력이 네네. 필요하지 않은가. 음. 그래서 다른 또 선진국을 보면 벨기에나 핀란드나 네. 네덜란드, 영국 그런 나라는 사회보험 체계와 함께 네네. 조세를 직접 투입해서 네네. 그러니까 조세는 이제 이거 세금으로 거둔 것을 이제 네네네. 국가의 재정으로 직접 쏘는 거죠. 예. 그래서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네. 휴가와 대체 수당을 제공하는 방법을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네네네.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네네. 일부에서는 출산 및 뭐 양육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돌봄 책임을 이렇게 사회화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사회기금을 설립하자. 음흠. 네. 부모 보험과 같은 별도의 네네. 사회보험을 아.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부모보험.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금, 고용, 산재, 의료, 건강보험 외에 부모보험을 하나 더 만들자는 거네요. 그렇죠. 5대 보험. 근데 당장 네. 현재 4대 보험도 이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회보험을 하나 더 만들어서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네. 스웨덴의 경우에는 부모 보험에 네네. 근로자가 부모 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누가 내요? 고용주가 내는 거죠. 아, 이거 좋다. 네. 역시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좀 다르군요. 예. 예. 근데요, 자영업의 경우에는 자영업자가 고용주인 그렇지, 경우 그렇지. 어떡하냐고요, 또. 참 문제야 이거. 그래서 네. 이 문제도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네. 만약 우리나라에 부모 보험이 도입된다면 네네. 국고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네.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 적용하면서
부모 보험료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네네. 고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도입을 한다면은 네네. 우리나라는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부모도 부모로 인정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무슨 다 그럼 미혼모니 뭐니 해갖고 말이야. 네네. 지원 하나도 안 하고 말이야.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아, 그것도 우리가 애를 낳으면 부모지. 씨. 우리 그것도 얘기하려면 네. 진짜 길어. 길어. 아, 열받아. 네. 자, 그러면 유프로님이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볼게요. 네. 자영업자들은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회보험에 사각지대에 있는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자영업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자. 예, 그리고 출산, 양육 등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모보험 같은 새로운 사회보험이 필요한데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것도 보험료를 지원해줘야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예, 뭐 얼핏 들으시면 네. 너무 퍼주기 아니냐, 네. 뭐 돈을 찍어서 하는 말이냐. 국가가 돈이 어디냐? 예, 그렇죠. 네. 걷어들이면 되죠. 근데 이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네. 그렇게 정리하신 내용이 네.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다 해서 이제 누차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본소득 도입 구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이게 충돌하는 면이 있다는 생각인데요. 네네. 제 생각은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정도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충분한 소득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 체계를 없애버리고 기본소득 하나로 대체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현재에는 사회보험을 확대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요. 만약 기본소득이 전면적으로 도입된다면은 사회보험 체계를 그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거는 미래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예. 하지만 자영업의 어려움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제 절박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료 문제라든지, 예. 그리고 당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당연한 말씀인데요. 네네.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1월 말에 문재인 정부가 네. 자영업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 예. 이제 그 속에는 뭐 임대료 문제 등이 당연히 들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일단 발표를 지켜보고 네네. 정책 평가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일단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 대책으로 정부는 이제 일자리 안전자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네, 뭐 네.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네. 임금 부담을 정부가 상당히 분담했다는 점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네네. 그리고 자영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임대료인데 이건 인상률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독립적으로 다뤄보도록 하죠. 네네. 차인쌤 제가 아까 기본소득 언급했었는데 네네. 차인쌤 생각은 좀 어떠세요? 바돈나님 얘기한 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네. 사대보험은 사실 미래에 대한 대비잖아요. 네네. 사람은 현재 살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또 유프로님 말씀도 뭐 일리가 있어요. 기본소득은 사회보험을 대체하지 않잖아요. 네. 물론 현금성 현금 이전 일부는 대체하죠. 기본소득이. 네. 하지만 기존의 사회복지 일반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방법론상에서 좀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데 충분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건 저도 이제 동의하고요. 네. 근데 재원이 많이 든다고 해서 사회보험 확대에 당장 집중하고 기본소득은 뒤로 미루자. 요건 네.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우선순위로 가는 건 네. 아니다. 왜냐하면 예.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 기본소득은 바로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당장의 네네. 빈곤의 해결, 공동체 구성으로서의 당장의 기본적 권리 실현에 대한 네네네.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엔 제가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충분한 기본소득이 도입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주장해야 된다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그러다 보면 너무 멀어질 것 같아요. 네. 사람은 지금 살아야 되는데 당장에 절실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현재 도입 가능한 작은 수준의 기본소득이라도 일단 도입을 하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재원이 문제라면 네네. 작은 액수로부터 시작하자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재원은 기본소득 기금으로 별도 관리해서
네. 이게 사회보험이나 사회부조 등의 기존 복지제도로 흡수될 여지를 아예 봉쇄하고 네, 따로 네. 운영하면서 네, 네. 실제로 기본소득과 사회보험 강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좀 전에 이제 임대료 문제가 나왔는데 임대료는 또 부동산 가격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국가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사람들이 많이 싸우죠. 네, 네. 직접 시장에 개입해서 네.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게 옳으냐. 네, 네. 그런 이제 뭐 경제신문 같은 데는 시장과 싸우려는 것이냐. 뭐 이렇게 되면 나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그냥 시장은 시장대로 두고 네. 세금으로 환수하는 게 좋은가 뭐 그런 문제가 남아 있을 거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장기적인 방법이 사실 굉장히 더 많이 논의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네. 왜 특정 지역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느냐? 네, 네. 뭐 왜 강남만 오르느냐? 네, 네.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사회 서비스의 편중의 문제라든가 네, 네. 특히 교육 서비스의 편중의 문제라든가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네, 또 네. 그것을 또 뒷받침하는 제도의 문제가 있고 네, 네, 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토지 문제 또 임대료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이거를 오늘 다루기 좀 어렵지 않을까. 예. 다음 기회에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그거는 깊이 얘기를 네네.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아까 초기에 유프로님 얘기하셨을 때 네. 자영자의 부채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네. 그 부채 중에 정말 많은 부분은 그 임대료 처음 보증금이나 맞습니다. 권리금 내는 돈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임대료가 이 자영업자의 소득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또 차인 선생님 말씀대로 심층적으로 다뤄볼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유프로님 혹시 보태실 이야기 있으세요? 예, 아까 이제 기본소득과 사회보험 지원 문제를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네. 이제 사회보험은 정말 미래에 대한 대비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네네. 공공부조와 네네. 그 기본소득의 네네. 문제에 대해서 네네. 좀 더 체계 있게 검토를 네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기본소득 이야기할 기회 있으니까 우리도 연결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이렇다 81회에서는요.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지원과 관련해서 다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